안녕하세요. 교재, 오늘은 민법 총칙 처음 들어갈 거예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 여기 01번 법률행위 여기 펴보시죠. 01번 법률행위. 자, 우리 처음에 뭘 배우냐면 민법은 총 5편으로 편제되어 있고 민법 총칙에서는 제5장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이고 그리고 계약이나 혼인이나 유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했고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었다 해서 우리는 계약을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01번 법률행위 보면 메모 길라잡이 거기다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울 법률행위에서는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거부터 하자고 결론이.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 맨 위에다가 출제 내용은 여기서 지금 법률행위를 배울 텐데 민법 총칙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출제 내용은 무효와 취소 사유를 배우는 거야. 무효와 취소 사유. 이렇게 써놓으면 돼. 법률행위에서 출제 내용은 뭐와 뭐의 사유, 무효와 취소 사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출제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밑에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게 보여. 01번 이렇게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나같이 이렇게 법률행위 밑에다 네모를 쳐 이렇게. 그리고 법률행위 밑에 오른쪽 우측 하단에 이쁘게 한번 해봐.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을 주로 배우는 거지.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의 요소가 있다는 거야. 법률행위 속에는 3요소가.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배울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당사자라고 한다는 것이야. 당사자.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들어가는 3요소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의사표시 하잖아. 의사표시. 그 약정한 것 있었지. 그 약정한 내용을 목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정한 거. 그래서 계약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야. 그래서 약정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목적. 그 다음에 약정이 뭐냐면 여러분 약정은 의사표시 한 것을 두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에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생긴다 하시면 돼. 세 가지에서. 그래서 민법은 앞으로 맨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배운다 하시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메모하셨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그래서 쭉 지난주에 여기서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여기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적어도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사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 가냐면 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40페이지. 40페이지 봤더니 03번에 법률행위의 요건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고 내용은 그냥 내 설명을 드려야 돼.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이렇게 법률행위 속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야. 그것을 밑에 2번으로 내려와서 다이아몬드 2번으로 내려와서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 나오나? 거기에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자 읽어본다.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가 우리는 여기 봐.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을 당사자라고 그래. 매도인 매수인. 밑줄 그셔봐. 당사자 밑에다가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우리는 매매를 중심으로 하니까 목적이 뭐냐면 목적에다 밑줄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한 것 있었지. 거기다가 목적 약정한 내용이야. 약정 내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 의사표시에다 오른쪽에 청약승낙 이렇게 써놓습니다. 청약승낙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배우고 왔으면 좀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 거기를 한번 섭렵해 온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라고 그러지. 계약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러면 계약의 무효와 취소 사유 배운다 하시면 돼. 계약의 무효와 취소 사유. 그런데 계약이 무효와 취소가 생기는 것은 세 가지에서 생긴다 이렇게 아셔야 돼.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성립 요건 중에서 모든 법률행위마다 꼭 다 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일반 법률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고 문서 작성. 여러분들 혼인할 때는 혼인하자 알았다 그거 성립되는 게 아니야. 혼인할 때는 말로 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이혼도 찢어지자 그러면 안 돼.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찢으러 간다 막 그러는데 찢어진다고 해서 막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법원에 허가가 얻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인하자라는 의사표시만 갖고는 성립이 안 되고 혼인신고로 작성해서 문서에다가 써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성립 요건 이런 말을 써. 괜히 했어. 그냥 우리는 매매만 배우니까 매매는 계약서 썼을 때 성립된다고 약정했을 때 성립된다고 배워왔잖아. 약정만 해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중 여기서 성립 요건 중에서 일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골라라고 하면 눈으로 위에서 고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나는 요 세 가지를 모든 법률 행위마다 필요한 요소라고 해서 일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는 매매를 배워왔거든.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목적은 대금, 재산권 넘겨주고 대금 취득하는 것. 매수인의 목적은 자기 약정했잖아. 대금 지급한다고. 그냥 돈만 주는 것이야. 돈 주고 재산권 넘겨받는 것이야. 그게 매매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정은 재산권 넘겨주고 대금 2억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약정의 의사표시다 하시면 돼. 이해가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에서는 거기다가 일반 성립 요건에다 여기다가 하면 형광펜 메모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공부해. 이것만. 민법은 이거 세 가지만 갖고 공부한다고. 엄청 쉬워.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하지 말으라고 하는 특별 성립 요건까지 배우면서 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이 민법은 이것만 갖고 공부한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특별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좋겠어? 특별한 게 좋겠어? 민법은 일반 사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야. 특별한 건 공부 안 해. 따라서 거기에 특별 성립 요건 나오나?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 하시면 돼. 그럼 다시 한다. 모든 법률행위마다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간다고. 3요소. 다시 3요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외우면 돼. 그럼 거기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왼쪽에다가 하나만 메모하는 거죠. 성립요건 왼쪽에 여기 날개 왼쪽에다가 하나만 메모하셔. 거기다가 뭘 하나만 써놓고 하냐면 성립요건 결여 요것만 하나 써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왼쪽에 메모. 자, 메모.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성립요건이 안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인할 때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혼인계약의 무효가 취소 이런 말 못 쓰고 혼인계약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법률행위의 부존재다 이런 말을 써. 불성립 이렇게. 자,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법률행위의 무효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다. 법률행위 불성립. 또는 불성립이다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존재다 이런 말을 쓰고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 민법은 초점이 무효와 취소로 맞춰야 돼. 그러면 자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여 무효라는 말 쓰도 못한다. 쓰도 못한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이런 말 쓰도 못한다 그런 얘기야.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 문제 생기지 않아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뭘 배웠냐면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불합의. 계약이 성립되려고 합치 있어야 되잖아. 다시 한번 청승. 합치. 그러니까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생각나? 그럼 불합의라고 해봐. 불합의. 다시 한번 불합의. 그러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그거와 같다 하시면 돼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될 텐데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로 판명되면 무효요 불성립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한다. 계약의 불성립이다 이런 말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조금 빨리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법에 대해서 이해 못했으면 혼인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문서를 작성해서 신고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신고 안 했으면 그 사실혼이라고 불러. 사실혼. 그리고 이것을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또 사실행위라는 말을 쓰면 또 그거 뭔가 알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효와 취소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 불성립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효와는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돼. 동의해? 그렇게 요 정도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봐.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무효와 취소 사유 가는데 당사자가 의사를 내가 지금 우리는 매매 배워 갑의 토지를 이걸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을에게 팔 때 2억을 받을 것인가 또는 1억을 받을 것인가 의사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럼 의사를 정할 때 제정신으로 정해야 되겠어? 술 잔뜩 취해서 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민법의 의사를 정할 때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사, 능력.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민법은. 다시 한번 의사표시. 민법은 의사표시만 배운다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의사를 정할 때 술 드시고 제정신으로 그러면 그 정신머리가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여기서 제대로 안 듣고 하면 막 어렵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들 강의 들었을 때 옆에서 한두 달 어렵다고 하잖아. 무시해야 돼. 나한테 와서 그 사람 어렵다고 하대요.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 공부가. 어떻게 다 100% 다 만족시키는 게 어딨어. 눈빛이 또 민법은 밥만 먹으면 다 그래. 의사표시. 시작해서 끝나 의사표시로. 근데 의사를 정할 때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 거기 다 있지 않냐 여기에.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슨 능력? 그거 엄청 쉬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정할 때 술 먹고 해야 돼? 맨정신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의사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맨정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딱 이제 분별력. 스자직 참 분별력이 없지. 아무 때나 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내 강의 들었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물어보고 야 나는 스타일이 다르다? 네 스타일은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민법은 여러분들 강사들이 민법은 개념법학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강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얘기는 낱말 속에 답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표시를 배울 때인데 당사자가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술 먹고 오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따라서 술 먹으면 무효.
이렇게 얘기한다. 술 먹고 했으면. 그러면 당신이 18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18살.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18살, 18세의 경우에는 19세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거든. 근데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지? 자네 딸 지금 분별력 있어, 없어? 있잖아. 의사 능력 있어 지금. 근데 의사 능력은 있지만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 미성년자라고 그래. 그래서 그 미성년자는 보호해줘야 되겠어, 보호해주지 말아야 되겠어.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적어도 미성년자는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미성년자를 충칭해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제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의사를 정할 때 적어도 미성년자는 아니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 지금 가서 가방도 사잖아, 백화점에 가서. 그래서 미성년자가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살 때 나중에 후회스러우면 물리자 할 수 있어. 그 물리자 그 말을 취소라고 그래 지금. 우리 민법은 다 같이 무효와 취소 사유.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무효여 취소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취소 전에는 무효겠어, 무효겠어? 응? 그 얘기가 지금 혹독하잖아 지금. 지금 다 합격해버리면 떨어져서 내년에 못하면 어떡하냐고 가슴이 찰랑거리는 순간. 그래서 미성년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한능력자에 세 가지 알면 돼. 여러분들 41페이지에 쓰는 거 아니야. 41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넓혀보기에 다 같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거기 있지? 거기에 맨 밑에 3번 봐. 제한능력자 밑줄 그으셔. 제한능력자 맨 밑에. 제한능력자 밑줄 그으시고, 하나 이제 법률 용어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한능력자 밑줄 그으시고 미성년자 이렇게 써. 미성년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이, 여기 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과거에 여러분들 뭐 금치산자, 무슨 한정치산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못 들어볼 수 있는, 과거에 한정치산자 이런 게 있었어. 이 말이 뭐냐면 치산,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한정치산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라고 해서 그 용어를 피한정 후견 이렇게 바뀌어놓은 거야. 그리고 금치산자는 금자, 금, 치, 이 산이 재산산자야. 그래서 재산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금지된 자를 금치산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불러.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에 성년, 피한정 후견인 급수가 피한정 후견인이다 있고, 피성년 후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만 써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사람이다, 피성년 후견이 어떤 사람이다 몰라도 돼 그냥. 그래서 제한능력자에는 세 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미피피다 이렇게 외우면 돼. 다시 한다. 제한능력자에는 몇 사람이 있어? 누구? 아니 미피피 하라니까. 그냥 미피피 이렇게만 해. 다 같이 미피피 이렇게만 외워버려. 미피피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급수가 어쩐, 그러면
설명했는데 도대체 잘 몰라. 그리고 숨어 설명했는데 그러면 아 나는 금칠한자 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나는 피성년 후견인 급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잘 못 알아들으면. 근데 여기서 못 알아듣고 다른 데 가서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건 여기서 나는 그래. 여기서 내 강의가 난 절대적이라고 하진 않거든.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나 통용된다 그런 뜻이야. 모든 게 상대적일 수 있잖아 사람은.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면 유튜브도 다 보셔. 응?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고 합격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강의는 보조적으로 도움되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피피를 깨우시고 여기서 잘 공부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는 급수가 무슨 급이야? 피한정급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뭐 하나만 써먹냐면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우리 대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대리에서 대리권 소멸사유로 대리인이 나중에 내가 정상인에게 대리권 주었는데 그놈이 나중에 사무처리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대리권 소멸해버려.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에 나중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대리권 소멸한다 해서 그때 배울 테니까 그냥 한 번만 따라서 해본다. 다시 대사성파. 이 말이 뭐냐면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하는데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거 하나요 구별하면 돼. 잊어버리자고. 그래서 미피피를 뭐라고 해? 제한능력자. 그러면 자 나봐. 미피피가 중요해? 제한능력자가 중요해?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그냥 이거야. 법률 행위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법률 행위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일단 뭐요? 일단 유효. 그리고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 이렇게 간다는 거지. 설득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사표시 할 때 이 당사자가 죽은 사람이 말해야 돼? 산 사람이 말해야 돼? 그 산 사람을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41페이지에 당사자의 능력에다가 1번 권리 능력 나오나? 거기다가 이렇게 써버려. 권리 능력 오른쪽 읽어보지 말아. 그냥 산자 이렇게 쓰고 말아. 죽은 자, 산자. 산자. 즉 여기서는 어디서 써먹냐면 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의사표시 하겠냐? 이런 문제가 생겨. 의사표시 하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겠지. 근데 어디서 써먹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거든. 근데 거래할 때 본인이 죽어버렸어. 그럼 본인이 살아있지 않잖아. 그럼 그 행위는 무효다.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거래할 때 대리까지 통용해서 당사자의 능력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것이 3개가 다 같이 권의행,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 행위 능력이. 그러면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요로 귀결이 돼야 돼. 무효, 취소 사유로. 없을 때는. 동의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당사자의 능력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는. 주로 권리 능력을 물어보진 않아. 그냥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자가 한 의사표시는 유효요, 무효요? 여기는 확정 무효. 여기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다. 그날 여기는. 권리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의사 능력도 확정 무효 이렇게 돼. 그런데 그 무효의 효력이 이제 되고 그 다음 여기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일단 유효였다가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효력이 누구에게다 무효라고 해서 다 절대적이다. 이성전자가 취소했으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무효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미친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적이다 그래. 그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이 여기서 다 같이 확정 가능. 이제 한 장 넘겨. 이제 여러분들은 42페이지에 가서 42페이지 04번에 법률행위의 목적 나오나? 거기다가 가로에 놓고 쓰면 돼. 약정한 것 이렇게 써. 약정한 것. 목적이 뭐라고? 약정한 것. 그러면 우리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가 너에게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고,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했냐면 대금 지급 약정. 그래서 이 약정한 내용을 목적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갑을 간에 우리가 재산권 중에서 주로 소유권인데 그것이 건물 아니면 우리는 토지를 갖고 배운다고 그래서. 근데 건물에 대해서 약정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약정했어. 매매계약을. 근데 그 전날 밤 건물이 소실된 상태에서 모르고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성립 당시에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불가능함에도 판사가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부질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그래서 밑에 3번에 다시 설명. 매매계약 할 때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할 때 이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꼭 내가 2억 주겠다 3억 주겠다 꼭 정해져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2억 주겠다. 자, 내 토지를 너에게 팔겠다.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재산권 넘겨주는 날. 그럼 재산권 넘겨주는 2달 후에 넘겨줄 텐데 그때 시가로 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재산권 넘겨주는 날 요때 시가로 주기로 한다. 그러면 재산권 넘겨주는 12월 11일 날이 넘겨주는데 그때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식을 판다. 앞으로. 그럼 12월 30일 날 그때 종가로 판다. 주식 안 해본 사람 손들어. 시가 종가가 있어. 시작하는 가격, 끝나는 가격. 그리고 12월 10일 날 정해졌잖아. 그때 시가로 팔겠다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러면 주식 매매할 때 가격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지만 계약서에다가 시가로 주고받기로 한다 할 수도 있었지? 그럼 매매 가격은 꼭 정해져 있어야 돼? 나중에 정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거기다가 2번에 목적의 확정 가능 이렇게 써버려. 2번에다가 목적의 확정 이렇게 쓰여 있죠. 거기다 가능까지 하나만 더 써놓으면 돼. 목적의 확정 가능. 자, 대금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확정 가능하면 된다고. 확정 가능해. 그럼 언제 확정 가능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계약이 성립될 때에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냐. 성립할 때에 항상 우리는 자, 나 봐. 유효와 무효는 언제 결정되냐면 계약 체결하고 나서 결정돼.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 계약 체결할 때 제한능력자이면 취소잖아. 계약 체결할 때 술 먹었으면 무효. 따라서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시기는 전부 언제다? 항상 우리는 판단 시기 나오면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립시. 따라서 성립시에 가능하면 유효, 성립시에 확정 가능하면 유효 이렇게 공부한다 아시면 돼. 설득돼? 그러므로 거기 한 점만 읽어보자. 양가로 2번에 목적이 확정해서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추고 있으면 유효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행기에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있어야 표준은
이행기에 있어야 돼? 성립시에 있어야 돼? 표준은? 성립시에, 계약 체결시에 시가로 판다 이렇게 성립시에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계약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설득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봐.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여기 봐. 이제 줄지 말고 잘 들어. 여러분들 계약법에서 불능 배웠지? 후발불능이다, 원시불능이다, 무슨 뭐 위험부담이다 이런 거 후발불능, 원시불능은 배우지 않았어. 근데 매매에서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여기서 이 시점에서 매수인이 준비한 대금도 화재로 소실이 되었고 대금 돈을 장롱에다 갖다는 다 두둥 맞아버려서 건물도 불에 탔다고. 근데 매수인은 다른 돈을 찾아서 이행은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매도인은 다른 건물로 대신 이행할 수가 없지.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항상 불능자가 생긴다니까. 불능자. 그래서 그 불능자를 뭐라고 배우냐면 채무자라고 그래.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불능에 빠지는 사람은 매도인만 이행불능에 빠져. 그러므로 목적의 가능에다가 동그라미 쳐. 가능. 자, 그리고 가능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양가로 3번에 불능 나오지? 양가로 3번 다 불능 동그라미 쳐. 불능. 불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매도인에게만 발생 이렇게 써. 불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누구에게만 발생? 그리고 매도인에게만 발생해놓고 불능 동그라미 쳤나? 3번 맨 밑에. 그리고 불능 동그라미 쳐놓고 매도인에게 발생해놓고 그리고 매도인을 뭐라고 불러 이제? 그래서 불능에 빠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고 매수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 불능에 딱 들어서면 여기서 계약을 딱 체결하면 둘 다 채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둘 다 채무자예요. 근데 불능에 빠져버리면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미 성립 당시에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런 걸 다시 원시불능. 그럼 원시불능은 무효겠어, 유효겠어? 성립 당초에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했잖아.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시불능도 있고 후발불능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계약 체결은 여기서 했는데 건물이 여기서 소실되고 또 여기서 소실되고 두 경우가 있을 때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원시불능. 체결하고 나서 후에 불가능했다면 그 후발불능. 동의해? 그러면 계약 체결시를 기준 요때 성립시 지금 여기서 성립이 된 거야.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어. 그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무효가 판단이 돼. 취소 이런 거.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무효, 취소 이것이 결정된다고. 동의해? 근데 여기서 성립했는데 여기서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대.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었어. 자, 여기서 이제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럼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박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 무효가 결정된 게 요때 또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므로 밑줄 근다. 자, 뭐라고 써냐면 43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후발적 불능부터 보자.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2번 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자, 끝에 밑줄 그어. 후발적 불능의 법률행위도 뭐라고 그랬다? 유효하다. 여기다 밑줄. 후발적 불능의 법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끝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으므로 후발불능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나오나?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후발불능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후발불능도 유효하다 이런 거 안 나. 그렇게는 안 나오고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정답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계약법 배우면서 후발불능에 채무자의 책임 있다, 책임 없다 배웠고 책임 있는 자는 다 같이 책임 있으면 채무 있다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지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채무 있으니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여러분들 책임 없으면 위험부담이다. 이 계약법에서 한번 배워왔던 거야. 그냥 이거 몰라도 돼. 계약법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여기는 강의 주제가 무효와 취소 사유만 배우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무슨 위험부담이다, 채무불이행이다 몰라도 돼. 계약법을 자세히 배우니까. 배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듣고 가고 안 배운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자, 우리는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거기다가 메모해버려. 후발적 불능의 법률에도 유효하다 밑으로 보시고 다시 메모해버려. 정확한 표현이 시연이 후불은 이렇게 써놓으면 돼. 후불은 무효는 아니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런데 후불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문자 해독 능력으로 만들어야지.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후발불능도 유효하다?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행하라 그런 뜻 아니야. 근데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므로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면 다 끝나버린 경우지 법률 관계가. 그렇게 아시면 돼. 여러분들은 후불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아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은 성립 당초부터 여기서 성립은 요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소실되었어.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따라 원시불능. 그래서 원시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시불능만. 그래서 다시 43페이지 간다. 맨 위에 불능의 자 불능 나오지? 다시 불능 동그라미. 불능 맨 위에 불능의 분류. 제목 불능. 자 불능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생긴다고 그랬어? 매도인에게 매매해서. 다시 불능은 누구에게만 발생? 매도인. 그럼 매도인을 무엇이라고 불러? 옳지.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 채무자가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불능에 딱 빠지는 순간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잡아. 그럼 여기서 성립이 되었는데 이 건물이 소실되었어.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어. 건물은 여기서 계약은 11월 11일 날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11월 10일 날 매도인이 화가 나서 집사람과 싸움보다가 화가 나서 화염병으로 건물을 던져버린 거야. 자, 잘 들어야 돼. 계약 체결 전 매도인의 귀책,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체결 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유효다, 무효다. 채무자 귀책 사유 그런 거 보면 안 돼. 체결 전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소실되었으니까 원시불능이지. 그 원시불능의 경우에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원시불능의 사연을 묻지 않아.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여기 오면 마음은 편안하지. 집에서 시어머니랑 싸웠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을 좋아해. 목사님은 가끔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졸면 저 성도가 은혜 받았구나 좋아한다고. 근데 졸지 마셔. 왜냐하면 민법은 매 순간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 민법은 원이라니까 원. 지금 매매계약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돌아가는 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하다 보면 되니까 그냥 여기 배웠다고 해서 하나를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완전체가 지구상의 완전체를 삼각형이라고 하지 않고 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원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마스코트나 무슨 삼성의 로고 만들거나 그런 거 있잖아. 전부 원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타원 이렇게만 삼성 이렇게 만들었잖아. 원. 특히 삼성은 그 주인이 그 불교인이야. 불교인. 그냥 불교에서는 원불교 알지? 그 원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가치를 매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럼 공유기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사 사무실을 했을 때 사업체를 만들 때 뭔가 하나를 상징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원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에다가 사람도 그리잖아. LG 막 이런 것들. 근데 나는 삐딱하게 세모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동양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세모로, 네모로, 나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조금 간과한 사람들이고, 그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다만 그런 철학이 있다 하시면 돼. 다시 불능에는 다시 원시불능, 후발불능. 우리는 무효사유 배우지?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불능은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요것만 아시면 돼, 이번은. 그럼 더 읽어보지도 말으라고, 그런 거. 그냥 원시불능은 무효, 후발불능,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뭐 전부 불능이고 일부 불능 보지도 마라. 그냥 넘겨, 이번 달에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제 목적이 여기서 목적에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계약서에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해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중개사법에. 근데 허가를 안 받고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통 크게. 그럼 법규에 적합한 거예요? 위반된 거예요? 그럼 목적이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 같이 적법. 이렇게 안 하면 돼. 적법해야 돼. 법규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계약서에 쓴 내용이. 근데 적법에다가 여러분들 메모. 적법에다가 목적에서 여기서 지금 어떤 걸 배우냐면 확정되어야 돼. 확정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행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목적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에는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동그라미 적법. 법에는 이거 써면 돼. 법에는 임의법규 그리고 강행법규 이렇게 두 개. 법에는 이렇게만 써놔. 우리 민법에는 조문이 법조문이 우리 법조문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임의법규와 또 하나는 강행법규 이렇게. 근데 그냥 읽으면 돼. 강행법규는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안 지켜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면 강행법규에 여러분들 강행법규 위반했다는 얘기는 법규 안 지키고 지네들끼리 약속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매매 계약을 배울 텐데 이 계약 속에 민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도 안 돼. 민법이 들어가는 비율은 전부 약정헌대로 정해져. 하자면 약정헌대로. 따라서 우리 민법의 규정이 계약 속에 5%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약정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계약서 속에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들어가. 그러니까 민법은 대부분 강제로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된다. 민법은 안 지켜도 돼. 계약서에 쓴 것이 우선한다 그 말이야. 계약서에 쓴 것이. 그러면 자, 이 민법의 규정은 따라서 우리 민법의 규정은 강제로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고 지네들끼리 약속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에 이제 계약서에다가 약정하는 걸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특약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돼. 특약이. 알아들었나? 그러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고 대부분 민법의 규정은 임의법규라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민법의 규정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대부분 안 지켜도 되고 강행법규는 저 뒤에 따른다. 임대차. 이런 경우에 몇 개만 있어, 강행법규가.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는
사기당해서 매매했을 때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사기친 놈이 도둑놈 아니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민법 총칙에서 강행법규는 사기 하나 있다고 아시면 돼. 다시 정리한다. 강행법규는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아까 낱말의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약정 이렇게 나오거든. 이 약정이 지금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무효겠어, 무효겠어. 민법은 맨 무효 취소 사유로 간다고 그랬어. 따라서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 그러면 강행법규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는 다시 이렇게 메모해봐. 강행법규에는 여기다가 강행법규는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어. 강행법규는 다시 단속 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 있는데 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근데 우리 민법에는 대부분 다 민법의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야.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중개사법에 의하면. 또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팔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그러면 허가를 얻지 않고 음식점을 개설해서 음식물을 팔았다고 봐. 허가를 아직 미처 못 얻었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관청 허가가 안 떨어진 상태에서 라면 하나 끓여서 팔았다고. 그 행위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응? 유효? 그러니까는 요즘에 슬로건이 다 상식, 공정. 요즘에 대통령 나오는 후보들이 상식과 공정을 부르짖잖아. 그래서 음식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어도 그건 유효를 해놓고 들키면 단속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말아. 우리는 지금 민법 배워, 공법 배워. 민법은 강형법규는 전부 효력 규정이요.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근데 공법상 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 이런 행위는 공법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어. 공법에. 그러면 공법은 전부 다 공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공법은 국가가 사인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공법이니까 공법의 규정은 전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세금은 50% 내야 된다 그러는데 둘이 우리 20%씩 내기로 하자. 가서 세무서에 가서 너 왜 20%만 내? 우리 둘이 20% 내기로 했구만요. 이런 시베리안 이렇게 나온다고. 공법은 지켜야 된다고. 근데 민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켜야 되는 규정이 몇 개 있어. 근데 공법은 전부 강행 규정인데 여기에 이 행위 금지 규정에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구분된다. 그냥 공법만. 알아들어? 근데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돼버려. 위반시. 효력 규정 위반시. 여기는 위반시 뭐가 된다고? 무효. 근데 단속 규정은 위반시 유효를 해놓고 들키면 제재만 받는다 그 말. 여기는 무효도 되고 그 다음에 제재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만 아시면 돼. 그래서 밑에 봤더니 밑으로 내려와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오지?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보여, 안 보여? 밑으로 번호 2번으로 내려와봐. 눈이. 한번 2번 읽어본다. 시작. 아니 1번 읽어보고 번호가 2번 있잖아. 가로 2번 이런 거 읽지 말고 2번 보여, 안 보여? 눈이. 뭐라고 돼 있어? 양가로 1번은 거기다 메모해. 양가로 1번에다가 효력 규정에다가 위반시 무효 이렇게 써놓으면 돼. 효력 규정 밑에다가 효력 규정 양가로 1번에다가 메모. 거기다가 뭐라고? 위반시 무효 이렇게 쓰라고. 요것도 이렇게만 쓰라고. 그러면 단속 규정 위반시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만 써. 그럼 우리는 물어본다. 우리는 공법을 배워, 민법을 배워? 그러니까 이런 거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시험에 자주 안 나오고
그냥 공법상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규정이 있는데 허가 없이 딱 나왔을 때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허가 안 받고 부동산 처분은 부동산은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그것은 효력 규정이다 하시면 돼.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이요? 허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다고 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응?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허가를 얻어야 된다. 농산물은 비싼 거요? 싼 거요? 싼 거.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배우지? 그러니까 허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은 무효다.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 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 알아듣기 쉽다고 해서 공부 합격하는 거 아니야.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매해서 유효, 무효. 그것은 단속 규정이라가 값싼 것은 음식물이 막 10만 원씩 가냐? 부동산은 10억 막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한 부동산 처분은 유효, 무효? 무효. 허가 없이 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동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대부분 그렇게 구별하면 된다. 대부분. 그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시험에서 단속 규정이 2개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자 1번에 단속 규정으로 가서 중간 생략 등기 여기다가 형광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숙박업 행위 나오지? 그건 실수로 한번 잘못 낸 거예요, 교수들이. 그건 안 내야 될 놈을 냈다고 그런 거. 무허가 숙박업 행위. 근데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주택 나왔지? 주택의 전매 금지 규정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매 금지 규정만 하나만 알면 돼. 전매 금지만 나오면 단속 규정이야, 이런 거. 다시 해. 토지를 전매해서는 안 된다. 전매라고 하는 건 다시 파는 거예요. 여기 봐. 갑의 땅을 을에게 파는 걸 매매. 을이 다시 병에게 파는 매매를 여기 매매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다시 갑의 땅을 병이 정에게 팔면 전자 붙여 다리 전전매. 하나 더 붙이면 전전전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매, 전매, 임대차, 전대차. 아시지? 그래서 갑의 여기를 매매, 여기를 전매. 그러면 이렇게 매매했는데 등기 안 하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이걸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고. 전매 금지 규정. 전매 금지. 어디? 전매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한 전매는 유효요, 무효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 유효다, 이 말이야. 들키면, 잡히면 국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아. 벌금을 받든가 무슨 그런 행위 제재 조치를 받는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자, 주택법,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 3년간 전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 알아들어? 그런데 3년 안 되어서 둘이 매매한 거예요, 매매. 그 매매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어쨌든 매매를 처분행위라고 하면 한 달 동안 헛장사 했잖아. 매매는 약정만 지키면 되잖아. 매매는 처분행위, 부담행위. 눈 떠.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준다고 약정하는 게 매매 아니야. 다시 한번 소유권 넘겨주겠다. 넘겨준다. 넘겨주는 것은 처분행위지만 매매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겠다고 한 약정이야. 그러니까 매매 넘겨주고 한 약정이니까 날 약정 지켜야 될 의무 부담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는 둘이 자 여기서 이 을이 갑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수분양자 3년 넘어야 팔 수 있어. 근데 둘이 여기서 3년 안 돼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 전매. 그리고 나중에 등기해주기로 했대. 나중에. 3년 지나서. 오케이? 그럼 요 매매 계약
3년 넘어서 등기는 해주기로 했어. 그럼 매매는 요때 약정만 하잖아, 지금. 등기는 넘기는 건 훗날 얘기고. 동의해? 매매는 약정만 하는 짓이야. 그러면 전매 금지 규정을 넘어서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정했어. 요때 이제 3년 지나서 등기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3년 되기 전에 한 매매는 유효 무효? 3년 지나서 등기해주기로 했어. 요때 계약할 때. 그 계약은 유효 무효? 저봐, 또 속아 넘어가잖아. 내가 잘못했네.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하고 매매를 했지? 그 매매 자체는 뭐다? 유효다 그 말이야. 유효. 그래서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한 주택 전매는 유효 무효? 이해하셨지? 전매만 나오면 무엇이 돼?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부동산 전매도 동산 전매겠냐 부동산 전매겠냐? 당연히 부동산을 다시 등기 않고 매매하겠지. 이런 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살아야 거주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전매했다. 전매 나오면 유효 무효?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무효 취소 사유만 배우잖아. 무효 취소 사유. 그래서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 그러면 그런 말이 없고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에 반했다. 우리는 민법의 규정을 말하니까 민법의 강행법규는 전부 단속 규정이야. 전부 효력 규정이야. 민법의 강행법규는 다 효력 규정이다. 지금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야. 따라서 아무 말이 없이 강행법규에 반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다 하시면 돼. 강행법규에 반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 구분 없이 그냥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라고? 무효.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매 이렇게 나오면 따라서 이제 하면 돼. 전매는 유효 무효? 유효.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 이렇게 하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다시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 그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는 무효. 전매는 유효. 두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45페이지 판례가 그런 내용들이야. 판례가. 그냥 한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만 공부하셔. 뭐 중개 수수료를 더 받기로 하는 것은 그건 강행법규에 반한 거예요. 중개 수수료 60%를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은 9%. 근데 두 사람이 15% 주기로 했다고. 그럼 유효요, 무효요? 그것은 중개사법을 위반했잖아. 그럼 강행법규에 반했으므로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초과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초과 부분. 그래서 그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한 장 나오는데 그 47페이지 나오지? 그럼 여기서 그 05번에 그 다이아몬드 5번의 사회적 타당성 여기가 뭐냐면 여기 목적에서 적법해야 되고 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다시 한다.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려거든 당사자의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서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갖춰야 돼. 네 가지의 특성. 한번 외워본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확과 적타라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갖춰야 그것이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반사회 질서 행위를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서 메모해보자. 자, 하고 쉬자고요. 42페이지 가서 42페이지에 여기에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목적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 목적에다가 맨 위에 내용 목적 여기다가 여러분 목적 내용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아니 제목 맨 위에 앞으로 여기 필기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은 저 뒤로 가. 자네고 빨리 안 따라와. 42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내가 거기 쓰시오 그러면 그거 알면 밑에 안 봐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 목적에 여기 있지 제목에 이렇게 써는 확정 가능성 이렇게 써. 그 다음에는 또 순서를 거쳐야 돼. 이행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적법성, 이렇게 특성을 갖춰야 돼. 이렇게 써봐. 적법성. 그러면 적법성을 갖췄어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요걸 요건을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써.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의 유무는 이제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는 판례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판례를. 그래서 적법하냐 안 하냐는 법은 국회가 만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다 갖췄어도 판사들이 너네들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 판례.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한다가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죠. 쉬었다가.